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는 것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네,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한 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한 달. 뭐 그쪽에서 쓰는 말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군동은 대표를 딱 보면 가장 전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그러니까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팬덤 갖고 있는 정치인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사실 네. 그분도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인 그렇죠.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수 진영의 한 정치인이 팬덤을 딱 가지고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되게 센세이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좀 그릇된 편견을 씌우고 프레임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좀 개딸에 비유한 한 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뉴스엔진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공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에도 와서 여기 한 달 방송이네요. 여기 한 달 다 와 있네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스탠스 혹은 어떤 식의 응대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굳이 응대 안 하셔도 돼요. 아, 노응대. 그게 이제 뭐 개딸이 뭐 개혁의 딸인데 솔직히 그 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네, 그렇죠. 멸칭처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딸에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딸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굳이 거기에 반응할 이유는 없고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놔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저는 우리 당에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호 간의 멸칭을 굳이 붙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행동인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 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이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또 됐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도 그런 맞죠.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한 멸칭들을 굳이 멸칭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글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된 과정에 대한 네, 페북에 글을 좀 그거 이렇게 저희가 또 뉴스엔진에서 올려드렸죠. 네, 쭉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윤 세력들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당은 참 재미있는 당이에요. 정말 그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정당입니다. 네, 유연하다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근데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게 이와 같은 상호 멸칭 부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좀 내려놓고 당의 승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당 전체가 좀 결합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시간 정말 부족하고 또 진짜 프레임을 저쪽이 아닌 이 안에서 서로 씌우고 있다라는 건 정말 제사 깎아먹기밖에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드려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가장 취약한 후보가 맞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론조사 하면 계속해서 1위를 찍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없으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정말 이재명은 너무 취약한 후보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곧 있을 선거법 2심에서 똑같이 유죄를 받고 한 징역 1년 정도 받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후보가 됐을 경우에요. 네. 나는 그래도 나갈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이 확정돼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보가 되기 전에 본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2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을 안고 네. 2심도 징역 1년이야. 이 상태에서 후보가 되겠느냐.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계속 미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2심 징역 1년 꼬리표를 딱 단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경우 그때 거기에 더해서
저희 당이 후보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을 뽑았을 때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뽑았을 때 이재명이 가장 수월하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네. 그냥 대선이 아닙니다. 조기 대선이란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생기는 대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민심이. 사실은 불리하죠. 지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선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 선거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도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으니 그 저희의 불리한 점과 이재명의 그 부분이 상쇄가 돼서 평지에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좀 순한 맛, 네. 말랑말랑하고 누군지는 들어서는 알겠는데 뭐 그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저 민주당에서 개딸들부터 시작해서 뭐 친명계 다 해가지고 대동단계에서 밀어 그냥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재명이 갑자기 사람이 착해져가지고 나 정치 이제 안 한다. 대신 이 사람을 밀어달라.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 대선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걸러 들긴 하지만 그 비슷한 맥락인데,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 되거나 이재명이 지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세까지도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지금 윤인석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재명의 항소심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항소심에서 상고심 전까지. 왜냐하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또 이재명 강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사실 굉장히 또 우리 당 입장에서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 사이에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이재명이 상대 후보가 되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중도 확장형 후보를 내놓는, 이게 우리가 그나마 한 52대 48 싸움까지 붙어볼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52대 48 싸움이면 그 당일의 바람과 분위기에 따라서 넘어는 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넘어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 게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이 싸움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법원의 판사가, 저는 변호사 생활을 지금 올해가 이제 13년 차인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법원의 판사가 결심 선고일을 3월 10며칠로 예견을 해놨어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결심 2월 26일. 2월 26일이었나요? 2월 26일이었나요? 하여튼 예, 맞아요. 3월 13일까지 사건 주지 말라 그랬고, 결심을 2월 26일에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그때 하겠다. 저는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어요. 결심 선고일을 첫 변론기일 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달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법원을 달래야 돼. 그리고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정말 잘 봐두셔야 되는데, 수사기관 간의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이 알력과 서로 간의 갈등 관계 이번에 전 국민 다 봤잖아요. 정말 지들끼리 얼마나 지지고 볶고 하는지. 근데 법원도 헌재와 대법원이 그렇게 지지고 볶은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있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전 국민들에게 한 50년, 100년에 올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계엄은 앞으로 한 50년 이내 다시 오기 힘들거든요. 그 이벤트를 가지고 헌재가 아주 신나게 그 자기들이 쓰고 싶은 모든 좋은 말을 다 쓸 거예요. 자유, 정의, 인권, 공화, 민주,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쓸 거예요. 그거를 결정문에 다 담으려고 하고 있고, 전 국민들이 그걸 돌려가면서 읽게끔 하는 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가득한데, 자, 대법원 입장에서 이런 헌재한테 완전 밀리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만큼 정말 싫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만큼 싫은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다면 우리는 이재명을 잡겠다. 이게 지금 법원의 입장으로 보여요. 요런 분석 어디서도 들어볼 수 네. 없다. 이야. 그래서 지금
법원을 우리가 계속 뭐 악마화하거나 법원을 좌파라고 매도하거나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보수의 재직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거는 진짜 확실히 선거해주고 그렇죠. 확실히 서부지법 폭동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법원의 수호자다라는 걸 법원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폭동하신 분들 뭐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런 일은 우리나라 유사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보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요 타이밍에 딱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출석하는 거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는데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춰도 4월 18일 이후로는 못 늦춰요. 네.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좀 늦추고 있는 과정에서 4월 18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와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와버리면 네.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될 조기 대선의 상황에서 우리 당은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윤희석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권력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네, 권력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그쪽의 이야기에 능통한 기자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이제 그 비명계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그 응원봉 시위할 때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완전히 배척당했대요. 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가 이제 이번에 그 비명행사 친명 횡재 공천을 하면서 거기 지역위원회죠. 지역위원회를 싹 다 교체를 해버려가지고 사실상 걔네는 이렇게 집회가 약간 동원 형태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조직이 다 이렇게 친명으로 딱 있는데 거기에 비명계 대선 후보급이 오니까 완전 배척하고 완전히 이렇게 껴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권력력을 잃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권력력을 잃지 않고 완주를 하고 법원은 최선을 다해서 3월 초까지는 판결을 내려주고 이러면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런 분석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우리 봉달 윤 선생님께서도 많이 흡족하신 얼굴이세요. 그럼요. 이게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겼냐를 좀 봐야 돼요. 이게 87년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리형인데 이게 집중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미국은 없잖아요. 독일은 있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87년 개헌할 때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때 이거 왜 설치하냐. 그냥 법원에서 하면 되는 거지. 대법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결국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독일형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3부 요인 하는데 이게 4부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의전 서열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다음 순서예요. 그래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대통령이 각부 요인들 부른다 하면 거기 이제 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헌재가 무슨 지방법원이 있고 뭐 지방 헌재가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헌재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았다가 법원 쪽 사람들한테 조금 낮춰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가 최근에 우리가 헌법재판, 헌법소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상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이는데 법원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은 결국 대의에 따른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 대통령 뭐 여야로 나눠서 봐도 아니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법원이 무한정 그럼 이재명한테 자유를 줘? 계속 재판 안 할 거야? 이런 지적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요. 표정 한번 보세요. 요새.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고 아마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왜 그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급변친을 했을까요? 갑자기 완전 자기 생각 확 우클릭이 바꿨죠. 아니라 완전히 누가 들으면 저희 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지금 반도체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급한 거야, 마음이. 자기가 어떻게라도 뭔가를 보여줘서 이거 재판이고 뭐고 간에 내가 후보는 할 것 같거든. 대법원 선고까지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후보만 되고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올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욕의 문제보다는 생존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또 질문 올려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좀 답변 드릴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전과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법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뭐 이런 글도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거 현실성이 이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전과가 있다 하여서 이제 우리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형벌은 범죄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형벌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전과가 있다라는 건 형벌을 다하면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과자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이라던가 일부 보안 처분상의 취업 제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과연 이제 국가에 어찌 보면은 가장 네. 중요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리, 정치를 하는 자리에 전과자가 이렇게 출마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당의 입장에서 유력 야당 후보를 네. 전과자로 만들어서 그 벌금형이든 뭐든 하나로 해서 전과자로 만들어서 출마를 봉쇄하는 전략으로도 이걸 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네. 사실 이 양면성과 같은 것이어서 저는 이제 법률가지만 법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공수처법이랑 검수안박 민주당이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만들 때 제가 진짜 변협에 있으면서 목 놓아서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범죄자 천국이 온다. 범죄자들 다 풀어주는 법이다. 피의자를 위한 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범택시나 범죄도시 같은 게 그렇게 빅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좋은 법만 계속 만들어 왔어요. 범죄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법만 계속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목 놓아 얘기를 해도 그게 또 국민들을 위한 거고 인권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 검수완박 수기분리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들고 난리였어요. 열심히 포장하고 그 결과 네. 그 수기분리가 실현된 것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기각입니다.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바로 그 검찰개혁 수기 분리 팻말을 들고 다닌 사람들의 그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게 바로 그 구속영장 연장 기각이거든요. 부메랑. 네. 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누렸어요.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이 누렸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우리가 이제는 좀 경계할 때가 됐다. 대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잊지 않고 확실히 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자라 해서 모두 출마를 막아낸다. 이게 아니라 네. 전과자인데 정말 이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 몫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법 만능으로 하려고 하면 법은 어딘가에서 사고 칩니다. 진짜 법은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요. 이쪽만 작동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쪽으로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보면 그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는 게 공정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게 이익 경영인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을 강제력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 칼의 특성이 그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을 보면 양날이에요. 상대도 베는데 나도 뱁니다. 아, 그렇게도 이게 해석할 수 정말 있죠.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보면 볼수록 쓰면 쓸수록 무서운 게 이 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법률 만능주의가 이제는 좀 깨질 때가 됐다. 정치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감 가네요. 그러네요. 그 검의 양날은 양쪽을 다 향하고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